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의 조사를 일체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버티기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은 강제 구인에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한 번 법기술을 써가며 특검과의 대면 자체를 철저히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특검이 미국에서 온 부정선거론자의 접견을 불허한 데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화를 내는 자필 편지까지 띄웠습니다. 이 진전 없는 대면 조사 상황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논란이 거셌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선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불법 조기 유학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의 사과에도 야당 의원들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에 부적합하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본인 자녀가 됐을 때 1인당 6천만 원 정도입니다. 후보자 자신이야말로 부의 세습에서 교육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루신 후보자입니다. 야당은 공교육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교육자료, 교과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반면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습니다. 앞서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이 후보자는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보도된 의혹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카피킬러는요,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고. JTBC 이희령입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민주당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런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회장단은 강 후보자에 대해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는 자가 여가부 장관이란 공직을 맡는 건 국민 눈높이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후보자의 입장은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자기 방어에만 급급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서도 첫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점에 들어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만들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고의적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학계의 사퇴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는 교수이자 총장을 역임한 인물로서 논문 표절에 대한 책임이 김건희 씨와 같을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 논문들에 대해 표절 결론을 내린 검증단에 후보자 본인과 여권 일부가 반발하자 다시 반박한 겁니다. 진보진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낭만은 없다던 여권의 기류 변화도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번엔 또다시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 온갖 법기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특검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란 특검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언제쯤 나올까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전 10시 15분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과정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문이 끝난 뒤 그날 밤이나 그 다음 날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 거 아닙니까? 네, 어제 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이곳 내란특검 사무실, 조사실로 데려와 달라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3번째 지휘를 했습니다. 만약에 실행되지 않으면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법무부에선 이 내란특검 측에서도 검사 등을 구치소로 보내서 지휘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내란특검은 박옥수 특검보를 포함해서 구치소로 보내서 지휘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구속적부심 청구로 보류됐습니다. 체포적부심, 구속 취소에 이어 이번엔 구속적부심인데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도 드문 데다가 재구속된 지 엿새 만에 또 청구를 한 거잖아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 법기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구속된 뒤 엿새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그 사이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구속적부심 청구로 강제 구인을 멈추게 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의 수사 서류가 접수돼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엔 구속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자, 이 체포적부심 때문에 당시에 구속기한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뒤에 구속기한을 넘어 재판에 넘겨졌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를 주장했고 결국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네, 그럼 특검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끝내 조사하지 못하면 10일이라는 1차 구속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도 검토했습니다. 이 경우 이번 주말쯤엔 기소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왔는데요. 일단 구속적부심이라는 변수가 생긴 만큼 특검은 향후 계획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검은 오늘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정보 삭제와 관련해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에 대해서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내란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배경과 또 추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이유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은 걸로 확인됐는데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면서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변경해 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밤 11시 22분에 추 의원과 1분가량 통화를 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 의총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그 방에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보통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밤 11시 26분에 나경원 의원과 40초간 통화한 겁니다. 나 의원 역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대응을 총괄했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 국회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김 총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때 주요 정당의 상황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경위를 집중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두 의원에게 전화한 배경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이유에 대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내란 특검은 무인기 작전 지휘라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어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예하부대 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작전은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거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국군 정보사령부도 포함됐는데 올해 초 정보사로 보직을 옮긴 101 드론대대의 전직 대대장 A중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팀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령도에 위치한 101 드론대대는 인천 백령도와 경기도 김포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출발 지점과 같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A중령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경위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A중령은 지난 1월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서 파쇄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보직 이동 과정에서 원칙대로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A중령으로부터 모든 무인기 작전은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김 사령관을 일반 이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사령관 측은 앞서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참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검찰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다면 장관님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합참의장 건의에 의해 장관 승인을 통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조사한 뒤 합참과 국방부, 대통령실 등 각 지휘 계통의 책임을 차례로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는 계속 거부하면서도 부정선거론자, 모스타는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다 특검 제지로 가로막히자 편지를 써서 전한길 씨에게 대독시켰는데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You are showing your support for the rightful president of Korea. He is a hero for this country. 모스탄 교수는 오늘 접견이 무산되자 구치소 앞 집회에 나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며 읽기 시작합니다. For you and called out your unjust imprisonment. I wish you could have been at these events. How much energetic and passionate support you still have. 곧이어 윤 전 대통령의 답신에 해당하는 편지도 공개됐는데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대독했습니다. 오늘 이곳 서울 구치소까지 찾아오시기로 한 것에 감사하고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습니다. 저와 오산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검을 비난하며 자신의 인식이 취임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대선 출마 선언과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도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폭우 속에서 여러 시간을 기다린 집회 참가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을 이끌며 한국 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달엔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범죄로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접견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즉각 원칙에 따라 가족과 변호인 외에 외부인 접견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모스탄 교수는 계속 싸우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President Yoon wants to give his thanks to all of you who are writing him letters and all of you who are sending him scripture. And we will continue to fight together. 모스탄 교수는 애초 서울시 초청 행사 기조연설과 서울대 특강에 참석하기 위해 그제 입국했는데 두 기관은 탄 교수의 참석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박정훈 대령과 김성훈 전 차장. 윤석열 정부에서 정반대 의미로 큰 주목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지만 내란의 혼돈이 가시며 결국엔 이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 사람은 자신이 주장해온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었고 다른 사람은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최상병 특검에 출석한 박정훈 대령 소식부터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선 길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이 시작된 VIP 경로에 대해 이젠 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9일 최상병 2주기를 언급하며 특검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긴 하지만 책임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상부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동시에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월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군검찰은 항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며 무죄가 확정됐고 지난 11일 약 23개월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힐 특검에 출석한 겁니다. 박 대령은 오늘 복귀 소감에 대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며 다시 군인으로서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반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호위무사, 김건희 라인, 이런 꼬리표를 달고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가 대통령 경호처를 일개 사병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결국 경호처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한 겁니다. 퇴직금까지 깎이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원 전원이 여기에 찬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사의를 밝힌 김 전 차장은 대기 발령 상태였는데 징계가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해임과 달리 파면된 공무원은 퇴직금도 깎이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지난달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위원들은 김 전 차장의 책임은 그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들을 동원해 경찰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던 간부를 대기 발령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정당한 경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간 임무를 충성을 다해 다 하시겠다. 답변한 것뿐인데 이 부분이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생일 파티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체포방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 전 차장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의혹 관련 JTBC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가 통일교 전 간부에게서 김 여사 선물로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직후 이 간부에게 잘 전달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건진법사는 뒤늦게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월과 7월 사이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여러 차례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샤넬백 2개가 4월과 7월에 각각 전달됐고 이는 다시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에게 건네집니다. 그리고 영국 브랜드 그라프의 목걸이도 이쯤 건진법사에게 전달됩니다. 2022년 7월 29일 윤 씨는 건진법사에게 이번엔 여사님께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가격 6,22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로 모델명도 함께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1일 윤 씨는 잘 전달됐냐며 여사로부터 뭐라 말씀이 없으시냐 묻습니다. 이에 건진법사는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씨가 보낸 또 다른 선물인 천수삼 농축차에 대해 윤 씨는 김 여사가 물건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건진법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선물을 보낸 뒤 두 사람이 김 여사의 반응을 공유해온 것을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약 1년 4개월 뒤인 2023년 11월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윤 씨는 목걸이를 아직 갖고 계신 걸로 안다,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진법사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했습니다. 건진법사 측은 당시 윤 씨를 만나 사실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진술한 건진법사 측은 윤 씨에게 잘 전달했다고 말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광 팔려고 거짓말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목걸이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히 건진법사의 가족과 친구의 휴대전화도 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건진법사가 민감하고 내밀한 통화를 할 땐 이들의 전화를 사용했다는 걸 특검이 포착한 겁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어제 건진법사 법당과 충북 충주 일광사 등을 압수수색을 한 김건희 특검은 오늘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지 사무실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어제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건진법사의 오랜 친구 김모 씨와 처남인 찰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감한 내용의 통화를 할 땐 자기 걸 쓰지 않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한 특검은 실제 해당 전화기로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 측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락책으로 의심받는 오랜 친구 김 씨는 직접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찰리는 대통령실 행정관 한 명을 처남 찰리 몫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진법사 문자가 확인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특검이 건진법사 최측근인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친분을 내세워 인사청탁 등을 받았는지도 동시에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실제 찰리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경고도 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선 캠프 인사들, 특히 네트워크 본부 인사들을
만나지 말라고 구두 경고했습니다. 네트워크 본부는 상임 고문으로 불린 건진법사가 지휘한 윤석열 대선 캠프 조직입니다. 당시 찰리가 인사청탁뿐 아니라 대기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대통령실까지 나선 겁니다. 특검은 네트워크 본부 간부들과 비선으로 역할을 한 오랜 친구와 가족까지 건진법사와 연결된 이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본격 수사 대상이 됐는데 김 씨는 과거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됐지만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0년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김건희 여사와 만난 김예성 씨는 2012년 3월부터 3년간 코바나 콘텐츠에서 감사를 맡아 전시회 후원 기업들을 관리했습니다. 김 씨의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도 협찬사로 여러 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뇌물성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JTBC 취재 결과 후원업체를 관리한 김 씨는 당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기업들의 협찬에 대가성은 없었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했습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서면 조사에 그쳤고 측근 김 씨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끝난 겁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임원은 당시 권오소 회장이 김 씨가 김 여사의 후배이고 렌터카 사업을 하니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0대를 싼값에 받아 사업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김 씨는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올해 4월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다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특검은 현재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수상한 투자를 받은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특검은 여권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 경로가 실제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진술한 참석자가 3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특검팀은 이 회의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참석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설로만 존재했던 VIP 경로가 순직 해병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총 7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특검에 출석해 최상병 수사 보고를 듣고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나머지 참석 인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소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VIP 경로의 실체를 확인함에 따라 외압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검은 오늘 최중원 전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혹시 경북청으로 수사 기록 입첩하기 전후로 대통령실 연락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을까요? 예, 사실대로 조사받겠습니다. 해병대의 초동 수사 보고서를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려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서관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경로 당일 임기훈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해온 만큼 최상병 사망과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폭넓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 관련 의혹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JTBC는 이른바 멋쟁 해병 단체 대여방 참가자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처장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김 전 처장 측이 이 참가자를 고발한 뒤에
언론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받아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이 나흘 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인으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가족인 김모 씨가, 피고발인으로 송모 씨가 적혀 있는데, 송모 씨는 구명로비 의혹이 불거졌던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시기는 김 전 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의 배우는 김용현 경호처장이다. 군 인사를 김 처장이 좌지우지한다는 등의 송 씨의 발언들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지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자 지난해 11월 돌연 고발을 취소합니다. 조건으로 송모 씨에게 양해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론과 주변에 구명로비 배우가 김용현 처장이라는 등의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입먹음용으로 하면 자기에게 나쁜 일이 그렇네요. 나아가는데 불리한 증언이나 불리한 얘기를 할까봐 그런 거니까. 멋쟁 해병 단톡방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로비를 한 통로로 의심받아 왔습니다. 이 고발장과 양해서를 확보한 순직해병특검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불러 왜 구명로비와 관련해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특검팀은 최상병이 순직한 뒤 국방부 내부에 퍼졌던 괴문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는 대통령 경로는 허위라는 주장이 담긴 이 문서와 거의 똑같은 국회 답변서를 확보했는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군 검찰의 조직적인 왜곡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최상병 순직 4개월 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확보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고 있고 범죄 사실을 인지한다는 건 법률적 인지를 의미한다는 등 주장하는 내용은 물론 근거로 든 법령까지 당시 국방부에 떠돌던 괴문서와 판박이 수준입니다. 당시 군검찰이 작성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박 대령에 대한 공소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이 답변서가 군검찰이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작성했던 쪽에서 이 세 가지 문서, 즉 괴문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장, 그다음에 구속영장에 대한 내용을 같이 작업하거나 만들었던 것 아닌가라는. 특검팀은 답변서를 작성한 담당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A중령이 담당자로 적혀 있는데 A중령은 육사 출신 군 법무관으로 박 대령에게 집단 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했던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괴문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간 것이 정치 개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그 주장을 폄훼했다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이런 것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팀은 A중령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충남 보령 대천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보령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군요. 네, 오늘 많은 비가 예보된 탓인지 이곳 대천항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많이 가늘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전북 군산부터 시작해 이곳까지 서해안 일대를 따라 올라오면서 비 상황을 챙겨봤는데요.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현재 이곳 보령을 비롯해 태안과 서산, 홍성,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됐어요. 네, 현재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충남 서해안을 비롯해 경기와 충청 내륙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중남부, 충남 대부분 지역, 전북 익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많게는 50mm 수준의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도 동반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비의 양이 많아서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 피해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충남 아산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아직까지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근길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빗길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폭우가 예상되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는데요. 오늘 아침 경북 포항 죽장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막히고 인근 지역에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마을 회관 등 지정된 대피 장소로 몸을 피하는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JTBC 정진명입니다. 네, 폭우는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얇고 좁은 구름대가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릴 걸로 보이는데 박상욱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 상층에는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를 품은 기압골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를 조금 낮춰서 대기 하층을 보면 저기압과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 사이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으로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동서론 저기압과 고기압이 부딪히자 비구름이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좁은 지역에 폭우를 퍼붓는 물벼락띠가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이 레이더 영상에서 보라색은 이제 시간당 30mm 이상, 군청색은 시간당 80에서 90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를 의미하는데 이 강한 비구름대가 충남 지역을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밤 사이 폭우가 집중된다는 겁니다.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경기도와 충청의 경계를 중심으로 쏟아지던 강한 비는 점차 서쪽 지역 일대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어 새벽 1시부터 3시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 매우 강한 폭우가 집중됩니다. 이후에 강수대는 본격적으로 이제 띠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강원 내륙부터 전북 서해안에 이르는 이 긴 띠는 아침 무렵까지도 시간당 30mm 넘는 비를 퍼부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권엔 최고 200mm 이상, 그 외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전북 서부엔 150mm 넘는 비가 내릴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밤사이 강수 집중구역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권엔 시간당 최고 80mm, 또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전북 서부엔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 위험이 예상되는 이들 지역에선 밤사이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김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초등학교 4학년 담임 A씨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러 온 아버지 B씨가 아이가 혼자 내려왔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B씨는 담임 A씨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닷새 뒤 담임 A씨는 학부모가 볼 수 있는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게시했고 이에 B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아버님께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최대한 하는 게 그게 한계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뭐 기본적인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네. 교사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학부모는 물건까지 집어던지며 몰아붙였습니다. 이따위로 또 문제 갖고 왔어요. 저도 주말 내내 열받아서 잠 못 잤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저한테는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아니요, 저 당신이랑 얘기하러 왔어요. 당신 때문에 내 새끼 문제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못 나가. 아, 이래놓고 나온 걸 얌전하게 존중하라고요? 나는 상대가. 나는
죽었어. 저도 불륜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알아요.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여기까지 일이 오지 않았을까?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보고 싶고. 학부모 B씨는 JTBC에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퇴직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시험지를 훔치다 적발이 됐죠. 이 학부모의 자녀는 전교 1등,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왔는데 경찰은 이전부터 모든 과목의 시험 문제를 빼돌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대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잡고 보니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이 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 엄마 B씨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학교를 그만둔 A씨는 퇴직 후에도 7차례나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시험 기간과 겹쳤고 밤 시간대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과외교사와 학부모로 처음 만났습니다. A 교사는 이듬해 기간제 교사가 됐지만 과외를 계속했고 2023년엔 고등학생이 된 B씨 딸의 담임을 맡았습니다. 경찰은 A 교사가 이때부터 모든 과목의 시험 문제를 빼돌려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지 유출하려 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돈은 경찰은 A씨와 B씨 그리고 이들을 도와 보안 장치를 무력화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로 학교 직원도 구속했습니다. B씨 딸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B씨 딸은 줄곧 전교 1등을 하는 등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B씨 딸을 퇴학시키고 전학년 성적을 0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을 하시죠. 여러 가지 학원이나 이런 거를 투자를 많이 해서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다가 이번에 이 상황에는 완전히 기각을 하고. 경찰은 이번 주 A 교사를 다음 주 중으로 B씨와 학교 직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낸 SBS 직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투자자에게 기업 재무,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IR 부서에서 근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SBS와 넷플릭스 간의 업무 협약식. SBS 콘텐츠를 6년간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행사 직후 SBS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SBS의 한 직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팔며 대규모 시세 차익을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수억 원의 차익을 취한 겁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직원이 일한 SBS 목동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직원은 투자자에게 재무와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는 IR 부서 직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SBS는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SBS 측은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낸 다른 직원이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넷플릭스 업무 협약 관련 논의에 관여한 직원들이 정보를 파악한 시기와 주식을 거래한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만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면담 요구를 거부당했던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에 모였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했다며 사과부터 하자 유가족들은 울었습니다. 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심리치료 등 실질적 지원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특조위에 제공하여 특조위가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음회복센터 및 유가족 쉼터를 조속히 설치해 주십시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고 그 일주일 뒤엔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는 등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라고 공언했지만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에요. 정작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건 물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땐 현장이나 분향소를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다음 달 2일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결정됩니다. 오늘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첫 TV 토론을 가졌는데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또 개혁 의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약속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 손을 번쩍 들어 인사하고 악수를 나눕니다. 토론 내내 웃는 얼굴로 상대를 받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더 호흡을 잘 맞출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입니다.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는데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여당 대표 선거인 만큼 의원과 당원들의 표가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갈릴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냈지만 검찰개혁은 이미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 사이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 법원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원과의 약속 아닙니까? 저하고 100% 일치된 의견입니다.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정 후보는 의석수를 앞세운 돌파, 박 후보는 대화를 통한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란 특검에서 충분히 내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오는 토요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다음 달 2일 새 대표가 확정되는데 선거가 과열될 우려에 당선관위는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 발송 금지 등 규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에게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을 거부하는 이들이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당장 송 원내대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광장 세력을 끌어들여 당을 해친 인물들로 지목한 겁니다.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비난했습니다. 광장의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아주 극악한 해당 행위입니다. 실제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간 바 있습니다.
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은 최근에도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를 비롯한 반탄 주축 세력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마저 탄핵에다가 지금 구치소가 계시지 않습니까?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위원장은 사흘 전 윤 전 대통령 관저 앞 시위 참석,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 8가지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자충수,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며 반발하자 윤 위원장이 직접 실명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송 원내대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거론을 했는지 언론인들께서 윤희숙 위원장께 취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날 발표엔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성동, 권영세, 이른바 쌍권 지도부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윤 위원장은 1차에서 3차 명단을 다 만들어놨다며 명단 발표는 계속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혁신위를 둘러싼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새로운 계파의 탄생.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전한길 씨가 이틀 연속 국민의힘 공식 행사에 참석하면서 그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당장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친윤계는 홀로 서기는커녕 줄서기 본능을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친길계를 만들 거냐, 친길계, 친전한길계파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돌비 뉴스에서도 전했지만 전한길 씨, 윤상현, 장동혁 의원 세미나에 연달아 참석하고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편지를 대도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자,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 쇄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정작 그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윤계죠. 윤상현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 등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전한길 씨를 불러다가 세미나를 한 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는 대신 국민적인 비판만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자, 윤 전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유튜브 강사를 데려와서 친길계를 만들려고 하느냐, 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윤 어게인당으로서 완전히 침몰시킬 거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길계라는 표현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입당했다는 소식을 밝혔기 때문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공식적으로 저도 공개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저도 국힘 당원 가입했지만 전한길이 국회 출마하려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수우파 잘 되도록 밀어주는. 입당이 된 겁니까? 일단 저희가 국민의힘 측에 확인을 해보니 입당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전한길 씨에 확인을 해봤더니 대선 직후에 당원 가입을 했고 현재까지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 한국사 강사에서 이른바 언론인을 거쳐서 이제 정당인으로 변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한길 씨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세력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친길계, 전한길 계파가 생긴다면 그 좌장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비판을 올렸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옹호하는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다면 숨지 말고 자기 이름 걸고 나와서 나와 토론하자라고 비판을 했는데 참고로 지난 대선 당시였죠. 그 계몽령, 이른바 계몽령을 주장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했다가 그 여론에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당에서 그 심사를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당은 계류 중이고 있습니다.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유사 사례죠. 전한길 씨도 입당이 최종 성사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통은 대선에 패배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전한길 씨 발언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했고 또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면서 오늘 하루만 2번이나 선긋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그 윤상현 의원에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행사를 계속한다면 윤상현 의원님 초청하는 또는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다시 한번 오해가 생긴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거치 표명하라고 한 그 대상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 다음 이슈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좌장이 아니다. 자, 오늘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개인 신상 관련 질문들이 나왔지만 눈에 띄는 건 친명계 좌장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무슨 호처럼 붙는 말이 있어요. 친명 좌장 많이 보셨죠? 이런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입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법연수원 동기고 또 신뢰가 두텁다고 해서 친명 좌장 이렇게 많이들 불렀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한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들도 뭐 네. 염두에 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성호 의원 후보자죠. 오래전부터 좌장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건 사실입니다. 좌장이라고 하면 친명계의 의견을 일사불란하게 조율해야 되지만 그런 적이 없었고요. 네. 또 좌장이라고 하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자신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뭐 이 대표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좌장이라기보다는 이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편하게 어떤 여론의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사이 정도로 규정한 바가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뭐 친명 좌장이라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그 시정의 여론이라든가 당내 여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잘 들었습니다. K-팝 걸그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수록곡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속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르던 이 가사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노래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에 진입한 지 3주 만에 81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빌보드 핫100은 앨범 판매량이나 스트리밍, 다운로드 수뿐 아니라 현지 라디오 방송 횟수도 반영하기 때문에 미국서 가장 핫한 노래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특히 가상 아티스트가 10위 안에 든 건 2009년 미국 시트콤 주인공 한나 몬타나 이후 처음입니다. 영화 속 대결 상대 사자보이즈의 노래 Your Idol도 16위를 차지했는데 수록곡 총 12곡 가운데 지난주보다 한 곡이 더 추가돼 8곡이 이 차트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차트 신기록을 먼저 써온 K-팝 선배 스타도 노래에 푹 빠졌다며 애정어린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거 근데 봐봐. 성에 차지 이런다? 상에 차지 않아 성에 차지 않아 가사는 이건데 거꾸로 녹음했나 봐. 이번 성공은 K-팝 장르 자체가 영화와도 잘 맞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실제 이번 음악을 총괄한 제작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을 주로 만들었는데 영화 음악에 K-팝을 선택한 건 처음입니다. I love K-pop because of how bold and theatrical and big it is, and I always thought like K-pop is so theatrical that would just lend itself to film, story, where it is. 그는 보통 음악 영화에선 노래 등장이 자칫 어색하게 느껴질 위험이 크지만 K-팝은 이야기나 인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관객을 무장해제시키는 전복적인 장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백로는 길조입니다. 백로가 모이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백로도 너무 많이 모이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백로들 때문에 소음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밤 산책로에 불이 켜집니다. 1,500세대 주민들이 사는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거든요. 아파트 산책로인데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인데 사람처럼 같이 돼야 한다는 느낌? 네.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오전에 한 9시부터나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해서 쭉 강변 쪽으로 영산강변 쪽으로 쭉 날아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 연습을 많이 합니다. 날아다닌다는 그 동물을 쫓아 영산강으로 가봤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영산강입니다. 여기서 새들이 물고기를 사냥한다고 하는데 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새가 물고기를 삼키더니 아파트로 향합니다. 아파트와 마주한 숲속의 하얀 새, 바로 백로입니다. 수천 마리가 이 숲에 살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기르는 이 장면이 귀하다는 한 사진가. 새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우리 자연 환경 현상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일부 주민들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냄새가 보통이 아니랄게. 막 문을 못 열어. 소리는 어머니 혹시 어떻게 들리세요? 아파트 게시판엔 백로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아파트 4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숲이 잘 보이는 곳인데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백로가 보입니다. 한 주민은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열 정도라면서도 비 오는 날 오랫동안 행군했을 때 내 몸에서 이렇게 나고 있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백로가 철새니까 겨울에는 동남아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아마 10월경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저기 너무 입주민들하고 가까운 숲은 일부 좀 다듬고요. 조금 더 공존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올 1월 주민들이 입주하기 훨씬 전부터 이 숲은 백로들 터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집에 다른 사람 쳐들어오면 저 안 좋잖아요. 인허가 단계 때 이 문제를 제대로 짚지 않았던 지자체는 이제야 대책을 고민 중입니다. 피해가 심한 구간은 대체 서식지를 유도할 수 있지만 당장 백로 수천 마리를 바로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와 동시에 주민들 대상 생태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로가 우리 마을에 와서 새끼를 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을에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백로들을 지금까지 잘 보호해 왔거든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돼. 특히 어린이들 직접 누구를 볼 수 있잖아요. 새들이 많으니까 아기는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해요. 아파트와 숲이 마주한 이곳, 사람에게도 백로에게도 생존을 위한 중요한 터전입니다. 공존할 방법을 찾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흠뻑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이번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역에, 모레는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수도권과 충청에 50에서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많게는 15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강도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지역을 옮겨가며 퍼붓겠습니다. 하천 주변이나 지하차도 출입은 피하고 비에 떠밀려갈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5도 선을 보이며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까지도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